저는 2년 가까이 죽은 아내의 기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만든 왜곡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14개월 동안 누워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제 뇌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지점은 사고보다 조금 전입니다. 그때 저는 신경공학 연구원이었고 인간의 기억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이미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삶은 기록될 수 있었고 그 기록은 다시 체험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는 기억 복원 기술을 상업화한 곳이었고 죽은 사람의 기억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까지 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도 일상도 전부 멈춘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됐는지. 그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 무렵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남겨진 기억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보는 것,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결국 저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 순간이. 결국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외장 드라이브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억, 감정과 감각까지 포함된 데이터. 물리적으로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확인하려 하는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에는 익숙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다시 경험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전부 제거된 공간.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한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에 접속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경험하는 사람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저를 메모리아 체인버로 안내했습니다. 방구형의 하얀 방, 중앙에는 리클라이너처럼 생긴 의자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센서 케이블이 균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누웠고 민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중간에 혼란이 오면 즉시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의자에 부착된 케이블이 차가운 금속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AI의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복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유진의 기억 데이터에 접속합니다. 그 순간 하얀 화면이 번쩍이며 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저는 유진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2년 전 가을 오후 조용한 주택가 카페에서 유진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유진이 작은 USB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길 라기아에서 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당신 남편의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온몸이 굳었고 그 이름이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바로 민석을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 박도연이 누구인지, 유진이 왜 그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기억 데이터는 맥락 없이 보면 오해하기 쉽다며 외부 인물일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멈춤, 그의 눈빛 흔들림이 저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민석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진실을 찾아야 할지. 다음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박도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동명이인을 확인하며 결국 한 기사에 닿았습니다. 라기아 코퍼레이션의 전 연구원이 내부 고발 후 사라졌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기억 조작, 선택적 편집, 그리고 익명의 제보. 저는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했고 이 모든 것이 유진과 제 삶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기아 코퍼레이션 건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복제한 직원증을 사용해 지하 출입구를 통과하고 차갑고 조용한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서버실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서버들이 파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말기를 켜고 박도연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기억 조작 프로젝트 아리타라는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제 이름 이준혁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심정지 후 소생, 뇌외상으로 인해 기억이 뒤바뀌었다는 내용.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삶을 지탱하던 이야기가 모두 뒤집힌 것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알았구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라기아 연구팀이 제 기억을 복원했지만 저는 유진이 죽었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기억이 제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봄날, 겨울밤, 가을 오후의 모든 기억이 사실은 제 것, 죄책감이 만든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 기억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서버실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빛이 사라지고 붉은 비상등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기계음과 경보음이 겹치며 머릿속까지 흔드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던 사실과 감정이 그 소리 속에서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인식이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냐고.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전부 진짜냐고? 그 질문은 더 이상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 그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이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끌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은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우리는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붉은 비상등은 층마다 같은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감각이 과연 현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저는 민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서 저는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는 메모리아 안에 있다고? 그 말은 충격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제 뇌가 단순한 재생을 넘어서 또 다른 현실을 구성해냈다는 것? 하나의 기억 위에 또 다른 세계를 겹쳐 만든 상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서버실 문서, 이 대화, 그리고 이 옥상까지 전부 제 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현실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이 얹혀졌다는 사실. 그 구조를 이해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냐고?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라고? 그 한 단어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4개월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없이 그저 기다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 안에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던 세계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지 또 다른 층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견딜 수 있는 이야기만을 선택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저라는 진실 대신 아내를 잃은 이야기 속에 숨었습니다. 죄책감 대신 슬픔을 선택했고 현실 대신 기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지켜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한 쪽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쪽.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모든 감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빛이 번지듯 퍼지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다고 느꼈지만 보이는 것은 흐릿한 빛뿐이었습니다. 형태가 잡히지 않는 천장, 번져있는 형광등의 윤곽? 그조차도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음, 일정한 간격의 호흡 소리. 익숙한 듯 낯선,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반응이 늦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제 의지와 몸 사이에 시간이 끼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손에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려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하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어떤 설명보다 먼저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곧 따라왔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멈췄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겨우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것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간단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은 더 느렸습니다. 팔을 드는 것, 발을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몸은 조금씩 반응했고 반복되는 재활 속에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회복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제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바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평범한 일상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봤던 장면들,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지금 이 현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계속 겹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현실의 민석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회사, 프로젝트,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이름.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사고 이후 손상된 기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뒤섞이며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이 빈틈을 채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은 끝났는데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기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비교적 깊이 잠들었습니다. 재활로 지친 몸이 그대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꿈도 떠오르지 않는 비어있는 잠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뒤의 일은 나중에 유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은 낮게 켜져 있었고 기계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으며 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밤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이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스팸이거나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보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준혁 씨가 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은 뒤 유진은 저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망설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봤던 그 카페. 유진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있던 순간.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 장면과 지금의 상황이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 문자에 답장을 했는지. 유진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못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변함없이 이어졌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처음으로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휠체어에 의지해 바깥 공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공간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햇빛은 부드럽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박도연이라는 이름. 왜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왜 기억하고 있었는지 질문을 꺼낸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답보다 그 반응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질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답을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제 곁에 있었고 저는 다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장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 어딘가에 남겨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점점 회복됐고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혼자서 몇 걸음을 걷는 것이 가능해졌고 말은 자연스러워졌으며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까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 기억은 선택이라는 것.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은 흐리게 만들고 대신 다른 이야기로 채워 넣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은 저였습니다. 사고를 낸 것도 저였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피하기 위해 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유진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세상은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이야기를 선택하겠다는 선택.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